그래서 타렌툼은 당시 최고의 용병 대장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시의 병법의 천재라고 불렸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의 이탈리아 정복기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병법의 천재라고 불렸던 피로스와 로마의 치열한 혈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 지역을 두고 삼리움족과 무려 5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혈투를 벌였던 로마. 기원전 290년 드디어 삼리움족을 굴복시키고 이탈리아의 중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삼리움 전쟁은 그 전쟁 자체 기간이 굉장히 길기도 길었지만 적이었던 삼리움족 자체가 굉장히 끈질기고 강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로마 역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는 전투를 거듭할수록 배움을 얻는 민족이다. 삼리움족과의 전쟁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전쟁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었지. 덕분에 한층 더 강해진 우리 로마는 이제 누구와 붙어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로마가 점점점 강력해지고 있을 때 그 로마 주변에 있던 다른 국가들과 민족들은 상대적으로 그 불안감이 더해져 갔습니다. 조그만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꼬맹이 로마가 어느새 이탈리아의 중부 지역까지 삼켜버렸군. 이러다가 우리도 당할 수 있겠어. 앞으로 우리는 로마를 계속 경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타렌툼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타렌툼은 당시 남부 이탈리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일단 이 고대 이탈리아 반도를 살펴보시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북부 지방은 에트루리아와 움브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 지역은 로마와 삼리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은 그리스 계열의 도시국가들이었어요. 특히나 이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남쪽 끝에 아주 큰 섬으로 유명한 시칠리아 섬까지 포함해서 그리스인들이 여러 도시국가들을 세우고 거기서 문명을 꽃피웠었습니다. 당연히 그 영향력도 상당했었기 때문에 고대 로마인들은 이 지역을 두고 마그나 그라키아, 한국말로는 대그리스 지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우리 로마는 뛰어난 민족인 고대 그리스인들이 정착한 대그리스 지역을 한때 동경했었다. 그들의 건축과 기술, 정치 등 문명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줬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이탈리아 반도를 두고 결전을 벌여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 대그리스 지역의 대표 도시인 타렌툼과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새로운 강자 로마가 삼리움 전쟁이 끝난 8년 뒤인 기원전 282년 드디어 충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타렌툼이란 도시는 현재 이탈리아의 군용 항구로 유명한 타란토의 기원이 되는 도시인데요. 점점 남쪽으로 세력을 서서히 뻗쳐나가는 로마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군함 열척이 타렌툼의 영해를 침범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녀석들 점점 세력을 확장하더니 이제는 우리 타렌툼의 영해까지 넘보는군.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다. 해군을 출동시켜라. 로마의 군함을 공격해라. 사실 로마는 이때 약간 실수로 영해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이 타렌툼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고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로마는 타렌툼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 실수로 영해를 넘긴 했지만 타렌툼은 우리 군함을 침몰시키고 포로까지 잡아버린 상태다. 이대로 가만히 당할 수는 없지. 우리도 타렌툼과 전투를 준비한다. 이렇게 해서 로마와 대그리스의 대표 주자인 타렌툼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타렌툼은 해군은 꽤 쓸만하지만 육지의 강자 로마를 상대하기엔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용병대장을 모셔오도록 하자. 자, 당시 이 대그리스 지역은 해군은 상대적으로 뛰어났지만 육군은 좀 취약한 편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인들이 아무래도 해상 무역을 중요시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 도시 위주로 발전하게 되었고, 항구 도시라면 해군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군은 강했지만 육군은 취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당연히 수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 부를 이용해서 용병을 고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렌툼은 당시 최고의 용병 대장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시의 병법의 천재라고 불렸던 에페이로스의 국왕 피로스 1세였습니다. 최근 강력한 기세를 타고 있는 로마를 막기 위한 최고의 장군은 바로 에페이로스 왕국의 피로스 왕일 것이다. 그는 병법에 아주 능숙한 왕인 만큼 저 강력한 로마군을 반드시 무찌를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당시 그리스 지역 국가 중에 하나였던 에페이로스의 국왕이었던 피로스 1세는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을 하게 된 것이죠.
나 피로스는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어받을 사나이다. 저 로마를 물리치고 시칠리아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까지 정복하여 알렉산더 대왕을 능가하는 영웅이 되도록 하겠다. 하하하. 피로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꿈을 안고 이탈리아에 상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의 야망은 실현이 될까요? 자, 일단 타렌툼에 도착한 피로스 왕은 로마와 전투를 치르기 위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헤라클레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 역시도 피로스 왕을 상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정관 중에 한 명이었던 레비누스를 마찬가지로 헤라클레아로 보내게 되죠. 결국 로마군과 피로스군은 이 헤라클레아의 평원 지역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고 이것을 바로 헤라클레아 전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양측 병력을 살펴보시면 피로스 왕 쪽은 약 3만 5천 명, 그리고 로마의 레비누스 집정관 군 쪽은 약 4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양측의 병력 차이는 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피로스 왕은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였는데요. 평원에서 넓게 진을 펼치고 싸운 것이야말로 병법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 드넓은 평원에서는 변화무쌍하게 진을 펼치면서 상대를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의 자랑, 고슴도치 중무장 보병인 팔랑크스를 중심으로 버티면서 기병대와 코끼리 부대를 이용해 로마군의 양 측면을 무너뜨리도록 한다. 측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로마의 중무장 보병들도 결국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 자,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전투의 양상은 피로스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군의 보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군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계속 성장해왔다. 늘 전투에서 배움을 얻고 그것을 적용시킨 끝에 여기까지 성장해온 것이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로마군이다. 제 아무리 병법의 천재라 불리우는 피로스 왕의 군대라 해도 두려울 것이 없지. 자, 가자! 이렇게 양측의 중무장 보병이 정말로 치열하게 전투를 하게 되면서 이 승부의 향방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피로스는 비장의 카드였던 코끼리 부대를 꺼내들게 되는데요. 자, 코끼리 부대를 로마의 측면인 기병대에 투입시켜 전열을 무너뜨리자. 가라! 피로스의 예상대로 이 코끼리 부대를 난생 처음 본 로마의 기병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서 전열이 흩어지게 됐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피로스가 공격을 가해서 로마군은 결국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측의 첫 번째 전투였던 헤라클레아 전투는 피로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양측 군대의 전사자를 살펴보게 되면 로마군이 약 7천여 명, 그리고 피로스 측이 약 4천여 명 정도로 이 양측의 전사자 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 피로스 측도 승리는 했지만 출혈이 꽤 컸다는 뜻이 되고, 거기에 피로스 같은 경우는 본국이 아니라 적국으로 상륙을 해서 싸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병력 보충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였죠. 싸울 때마다 출혈이 크면 본토에서 싸우는 로마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병력을 최대한 아끼면서 대승을 거둬야만 한다. 그런데 로마군이 워낙 단단하고 강력해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는 게 결코 쉽지는 않군. 피로스 왕은 이러한 고민을 아는 채 일단 로마의 수도인 로마시까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출혈은 컸지만 어쨌든 전투에서 이겼으니 로마의 동맹 체계가 흔들릴 것이다. 주변 동맹국들이 우리가 승리했음을 알고 우리에게 항복을 하면 우리는 로마시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손쉽게 로마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하. 하지만 피로스의 예상과는 달리 로마의 동맹체계였던 로마 연합은 굉장히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헤라클레아 전투 승리 이후에도 이 로마 연합의 동맹시들은 거의 배반을 하지 않고 계속 로마 편에 서 있었고, 게다가 로마시의 수비까지 굉장히 단단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본 피로스는 결국 로마시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다시 남부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시 공격을 포기하고 겨울을 보낸 피로스는 이듬해였던 기원전 279년 이탈리아 반도의 남동쪽 지역인 아스쿨룸이라는 곳에서 로마군과 다시 한번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양쪽의 병력 규모는 둘 다 4만 명 정도로 역시 병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저 성가신 로마군 녀석들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고 말겠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면 적진인 이탈리아에서 싸우는 한 나는 계속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로스의 바람은 이번 전투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이 헤라클레아 전투를 교훈 삼아서 오히려 더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전투에 임했기 때문이죠. 저번에는 코끼리에게 놀라서 패배한 게 컸다. 이번에는 코끼리 부대를 공략하기 위한 투석기까지 특별히 준비했으니 저번처럼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코끼리 부대를 대응한 로마군에게 피로스가 작은 틈을 발견해서 이 로마의 투석기를 공격하여서 결국은 로마의 전열을 또다시 흐트러뜨리고 피로스가 간신히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양측의 사상자는 이번에도 로마군이 약 7천여 명, 그리고 피로스군도 역시 3-4천 명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아스클룸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 피로스군의 고위 장교들이 많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투로 인해 우리 피로스군의 정예 보병 및 고위 장교들이 상당수 전사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길 때마다 계속 출혈이 커지게 된다면 다음 전투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를 어쩐다. 자, 전투를 할 때마다 승리했지만 그 전투 때마다 매우 큰 출혈을 감당해야 했던 피로스. 게다가 지금 전장은 로마의 홈그라운드로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반도였죠. 피로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본국을 떠나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로 왔기 때문에 군사를 보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할 때마다 출혈이 계속 커진다면 점점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다. 잠시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던 피로스는 때마침 이탈리아 남단의 시칠리아 쪽 그리스 계열 도시에서 피로스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되자 피로스는 이탈리아를 떠나 시칠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시칠리아에는 그리스 계열의 도시가 많다. 거기를 도와서 나의 영향력을 확장시킨다면 우리 군사도 보충할 수 있게 되고 다시 로마와 싸울 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하지만 시칠리아 원정 역시도 결국 피로스의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게 되는데요. 일단 이 시칠리아의 그리스 계열 도시들이 피로스 왕에게 제대로 된 협조를 하지 못했고, 게다가 시칠리아는 섬이었기 때문에 이 해상 보급이 중요한데 이 해상 보급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 피로스 왕이 전투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피로스 왕은 시칠리아 원정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피로스는 상처만 남은 병력들을 이끌고 로마와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서 로마와 마지막 결판을 짓겠다. 당대 최강의 장군이라 불리우는 나 피로스가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물러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의 남서쪽 지방에 위치한 말벤툼이라는 곳에서 로마와 피로스가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군은 정면 대결에서 굉장히 강하다. 그러므로 이번엔 정면 대결을 피해 야심한 밤을 틈타서 습격을 감행하자. 하지만 이런 피로스의 한밤중 공격인 야습 타이밍이 생각보다 늦춰지고 말았고, 로마군 역시도 피로스의 이런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공격 따위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우리 로마를 괴롭혔던 피로스군의 코끼리 역시 이제는 두렵지 않지. 모두들 긴 투창을 코끼리에게 던져라. 가자, 위대한 로마군이여. 승부를 결정짓도록 하자. 이렇게 로마군은 피로스의 전술에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고, 이런 적응을 마친 로마군의 피로스는 결국 상대가 되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에게 남은 병력은 고작 8,000명 정도구나. 병법의 천재라 불리웠던 나 피로스가 이렇게 허무하게 물러나게 될 줄이야. 어쩔 수 없다. 남은 병력을 이끌고 우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이렇게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한 피로스는 결국 이탈리아를 포기하고 본국인 에페이로스로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을 데리고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피로스마저 도망가 버리자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던 남부 이탈리아 지역의 그리스 계열 도시들은 모두 로마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 피로스와 마지막 전투를 벌인 이 말벤툼이라는 장소의 뜻은 안 좋은 상황이라는 뜻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로마는 이곳에서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이 전투의 승리 덕분에 이탈리아 반도 통일까지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이 말벤툼이라는 지역의 뜻을 베네벤툼, 즉 좋은 영향이라는 뜻의 단어로 바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곳을 말벤툼 전투가 아닌 베네벤툼 전투라고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들고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 뵐게요. 안녕.